조선시대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추노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KBS 드라마 추노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는데요. 조선은 이렇게 노비를 놓고 쫓고 쫓기는 일이 일상화된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만큼 도망친 노비들이 많았는데요. 조선 전기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한명회는 현재 도망 중인 노비가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전체 인구를 약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노비는 그 중에 한 40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약 40%가 노비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렇게 많은 노비들을 유지해야 했을까요? 또 왜 이렇게 많은 노비들은 또 도망을 다녔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비라는 말은 남성인 노와 여성인 비를 합친 단어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국가기관에 묶인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박된 사노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 노비의 노동 형태에 따라 납공노비와 입역노비로 나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봤던 주인에게 노동력을 바치는 그런 노비를 입역노비라고 하고요. 반면에 1년에 정해진 액수의 현물을 바치는 노비를 납공노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공노비는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조선시대의 인구의 약 40%가 노비라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노비 숫자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695년 서원경,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청주 지역 인근에 있었던 4개 촌락을 조사한 문서에 따르면 460명의 인구 중 28명이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6% 정도가 노비였던 셈이죠.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인 1391년 이성계가 받은 시급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162명 중 노비는 7명으로 약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00년 정도 지나니까 40%까지 증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왜 이렇게 노비가 갑자기 팽창하게 됐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양천교훈이었습니다. 양천교훈은 노비와 양인의 결혼을 뜻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이 불법이었고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녀도 노비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양천교훈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면서 노비도 크게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비를 가진 양반 집안에서는 노비와 노비를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노비와 양인을 결혼시켜서 그 자녀도 노비를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이었기 때문이죠. 이 양반 사대부들이 노비들의 양천교훈을 유도한 것은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이 아들에게 남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생전에 300명가량의 노비를 거느린 지방 지주였는데요. 평생 동안 학문에 전념했던 것 못지않게 이 재산 증식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비가 늘어나는 것이 양반 입장에선 좋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손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비는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국왕들은 노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폈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였죠. 대표적인 게 태종인데요. 태종은 양인 남자와 여성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모두 양인의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고 해서 종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양반 사대부들이 여성 노비를 첩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비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비가 줄면서 이 양반 관료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부법 때문에 여성 노비들이 양인 남성에게 시집을 가면서 인륜을 크게 어지럽힌다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세종 14년, 그러니까 1432년에 결국 이 종부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태종이 이 법을 만든 지 약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1485년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일천즉천이 확정됩니다. 즉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는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노비의 숫자는 다시 급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 국가에 세금을 바치거나 병역을 맡을 양인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669년 현종 때 이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 법을 다시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양인 여성과 남성 노비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양인으로 다시 돌려주자는 건데요. 이것을 종무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당시 치열했던 붕당 정치에 따라 법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731년 영조 때 불변의 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후 순조 1년인 1801년엔 공노비가 해방됐고 1886년에는 노비 세습제가, 1894년에는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 자체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25 전쟁 전까지는 이 아름아름 노비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노비제가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았고 또한 이것을 세습제로 유지시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조선의 노비는 양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또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매년 일정량의 현물만 바치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이 미국의 흑인 노예나 또는 중국, 일본에서 부렸던 노비보다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도 노비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송나라 때 법령을 통해서 이 노비제를 철폐시켰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조선의 노비가 노예였냐 혹은 노예와는 다른 존재였냐,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양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 간의 시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서양 학자들은 조선을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학자들은 조선의 노비는 일정량의 현물만 바치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양인과의 결혼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서양에서 바라보는 노예와는 다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노비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봐야 할까요?